영등포의 낡은 빌딩 숲, 네온 사인이 비릿하게 일렁이는 어느 지하 노래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켜며 사장을 불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여기서 가장 입담 좋고 잘 노는 여자로 데려오셔. 나이?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잠시 후 둔탁한 철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짙은 화장기 뒤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잔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혼자 오셨나 봐요? 오늘 제가 오빠 기분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남자의 귓가를 파고드는 낭낭한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남자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윤수, 재수 씨가 왜 여기에? 그녀는 남자의 죽은 동생 주원의 아내, 은수였습니다. 평생 가문의 수치라며 애써 외면해왔지만 사실 남자가 남몰래 연모했던 유일한 여인이기도 했죠. 지독한 양악수술로 턱선과 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도진을 그녀는 그저 돈 많은 뜨내기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능숙하게 남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밀착해올 때마다 도진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굴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시아주버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도움을 청하던 그 단아한 재수 씨가 어쩌다 이런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며 웃음을 파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철저히 남남이 되어 만난 두 사람, 그리고 뒤바뀐 얼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운명의 장난. 이 기막힌 재회가 불러온 파멸과 구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빠져드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도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원칙 하나로 버티며 성공을 일궈왔다고 자부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와 뒤바뀐 얼굴이 인생의 항로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수십억대 자산을 일군 중견 기업가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고독한 남자가 되어버린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50살 서도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도진 씨는 지난 20년 동안 유통업계에서 악질 소리를 들을 만큼 지독하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자신의 사옥을 올려다볼 때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기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늘 어딘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실 도진 씨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심한 부정교합 때문이었죠.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턱이 어긋나 있었고 그로 인해 인상은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날카롭고 권위적어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턱관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는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겨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안면부에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죠.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에게 얼굴을 고칠 명분을 주었습니다. 도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평생의 짐이었던 부정교합을 고치기로요. 그렇게 시작된 전면적인 양악 수술, 뼈를 깎고 다시 맞추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건강해진 자신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붕대를 풀었을 때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도진 씨가 알던 그 서도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거울 속의 남자는 턱선이 부드러워졌고 날카롭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체중까지 급격히 빠지면서 예전의 권위적이고 육중했던 사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조차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볼 정도였으니까요. 도진 씨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해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이 통장에 꽂혀 있고 번듯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창밖의 네온사인이 흔들리고 유리벽에 비친 낯선 남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죠. 나는 누구인가? 서도진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지독한 고독감과 정체성의 혼란은 그를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서민적인 골목, 화려한 강남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어두운 유흥가 뒷골목을 헤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견디지 못한 도진 씨는 비서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영등포의 낡은 유흥가였습니다. 화려한 룸살롱이 아닌 낡은 간판이 깜빡이는 빛바랜 노래방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죠. 도진 씨는 홀린 듯 그중 가장 어두컴컴한 지하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가씨 좀 불러주쇼. 나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화끈하고 잘 노는 사람으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 지독한 고독을 잊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죠. 잠시 후 노래방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원피스, 그리고 진한 화장. 그런데 그녀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도진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생긴 오빠 안녕? 혼자 왔어? 오늘 내가 기분 확실하게 풀어줄게. 그 목소리, 그 말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동생 주원의 아내, 은수였습니다. 도진은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와 제 옆에 앉는 여자는 분명 은수가 맞았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금기처럼 품어왔던 동생의 아내였던 그녀가 지금 유흥업소 도우미가 되어 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은수는 도진의 마음도 모른 채 능숙하게 그의 팔짱을 끼며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진한 싸구려, 향수 냄새에 도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전의 은수는 늘 은은한 비누 향이 나던 단아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웃음을 파는 처지가 된 건지 도진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은수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자신의 시아주번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악수술로 턱선이 완전히 바뀌고 살까지 빠진 도진을 그녀는 그저 돈 좀 있어 보이는 뜨내기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었죠. 은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도진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면 너무 예뻐서 긴장한 거야?
은수의 농염한 농담이 이어질수록 도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 동생 주원이 사업이 망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 때 도진은 냉정하게 원칙을 내세워 그들을 외면했었습니다. 가족끼리 돈거래는 안 한다는 그 한마디가 은수를 이런 밑바닥까지 밀어넣은 걸까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은수는 그런 도진의 반응이 재미있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이는 그녀의 숨결에 도진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재수 씨인데 그녀는 지금 자신을 유혹하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마 은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잠만 비우는 그를 보며 은수는 더욱 화려하게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도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정체를 밝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노래방 기기에서 신나는 노래를 선곡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란한 탬버린 소리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진은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쫓아온 자신의 삶이 이토록 잔인한 농담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도진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도진을 향해 윙크를 날리며 더욱 능숙하게 춤사위를 이어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르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은수는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도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는 앞으로 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도진은 이 아찔한 상황 속에서 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을 응대하는 그 능숙한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슬픔을 읽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태도는 너무나도 거침없고 노련했습니다. 은수는 도진의 마음이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늘 운 좋게 만난 돈 좀 잘 쓰게 생긴 손님을 대하듯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맥주병을 따서 도진의 잔을 채웠습니다. 찰랑거리며 차오르는 술잔을 바라보는 도진의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오빠 술만 마시지 말고 나랑 눈 좀 맞춰봐요. 내가 오늘 오빠 외롭지 않게 해준다니까. 은수의 목소리는 간드러졌습니다. 예전 명절날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고 형님 오셨어요? 라며 수줍게 인사하던 그 맑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술집 생활에 절어버린 건지 아니면 억지로 흥을 돋우려 만든 가짜 목소리인지 은수의 말투에는 가시 돋친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양악수술로 깎여나간 자신의 턱끝을 만져보았습니다. 뼈를 깎아내고 하관을 안으로 밀어넣은 수술 덕분에 도진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고집스럽고 툭 튀어나왔던 시아주버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도진의 변해버린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도진의 매끈해진 턱선을 손가락으로 슬쩍 훑으며 대담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코랑 턱이 참 예술이다. 꼭 배우 같아. 이런 잘생긴 오빠가 왜 이런 구석진 노래방까지 왔을까? 내가 오늘 오빠한테 서비스 확실히 해야겠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도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수 씨가 시아주버니의 턱을 만지며 유혹하는 이 기막힌 상황. 은수는 도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직 오늘 밤 벌어갈 일당을 위해 필사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아래로 가릴 수 없는 잔주름과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 오빠도 한 잔 받아. 내가 따라주는 술 마시면 오늘 밤 좋은 꿈 꿀걸. 은수는 도진의 빈잔에 소주를 섞어 건넸습니다. 도진은 기계적으로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이 타는 듯 뜨거웠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보다는 덜 뜨거웠습니다. 은수는 도진이 잔을 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과일 안주를 포크로 찍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 해봐요. 오빠처럼 멋진 손님 오면 나도 신나서 일한다니까. 도진은 마지못해 입을 벌려 사과 한 조각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사과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 가득 맴도는 건 비참한 현실의 맛뿐이었습니다. 은수는 도진이 안주를 받아먹자 신이 났는지 노래방 기기에서 템포가 빠른 트로트 한 곡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탬버린을 흔들며 좁은 방 안에서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눈물겨울 정도로 필사적이었습니다. 치마 끝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은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노래 중간중간 도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그의 귓가에 대고 오빠 나 예뻐?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돈 몇 푼의 웃음을 팔고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며 손님의 비위를 맞추는 은수의 모습은 도진이 상상했던 그 어떤 비극보다 잔인했습니다. 은수는 도진이 말이 없자 그가 기분이 나쁜가 싶어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님 노래 한 곡 할래? 그녀는 마이크를 도진에게 내밀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은수의 고단한 삶이 도진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을 가리기 위해 덧씨는 촌스러운 구두, 화장으로 덮었지만 숨길 수 없는 초췌한 피부. 은수는 도진을 향해 화사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가 내미는 마이크를 차마 잡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와, 오빠 역시 통이 크네. 고마워. 오늘 진짜 내가 오빠 팬할 거야. 은수는 받은 돈을 가슴팍에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더욱 세차게 탬버린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지폐 몇 장에 저렇게 아이처럼 기뻐하는 재수씨라니. 도진은 문득 수십억 자산을 일구며 거드름을 피웠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원칙만을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그 대단한 원칙의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웃음을 파는 은수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도진은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을 한 채 재수씨를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은수는 노래가 끝나자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도진의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이마를 보며 도진은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시아주버니로서 그녀를 위로해 줄 수도, 그렇다고 손님으로서 그녀를 아껴줄 수도 없는 이 기막힌 경계선 위에서 도진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은수는 그런 도진의 속도 모른 채 도진의 술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쳐다봐? 꼭 나 아는 사람처럼. 은수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도진의 얼굴을 구석구석 훑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은수의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은수가 이 낯선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챈 것일까요? 하지만 은수는 곧 다시 화사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고, 도진은 그녀가 이런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된 배경을 떠올리며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은수의 가냘픈 온기를 느끼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은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수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잔인한 필름처럼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동생 주원이가 은수와 함께 도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었죠. 주원이는 형인 도진의 구두 앞 코가 젖을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빌었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번에 못 막으면 우리 은수랑 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 형은 수십억 자산가잖아. 형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던 은수의 파리한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 도진은 비정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번듯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동생의 절규를 무슨 잡상인의 외침인 양 무시했습니다. 주원아, 내 철칙 알지?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절대 안 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걸 왜 나한테 와서 때를 써? 원칙을 지켜야 사업도 가정도 바로 서는 법이야. 도진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그런 서슬퍼런 원칙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제 형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던 주원의 축 늘어진 어깨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던 은수의 뒷모습이 그들과의 마지막이었죠. 그 후 동생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문만 들려왔고, 도진은 내심 가슴 아파하면서도 제 팔자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대단한 원칙이 빚어낸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꽃처럼 고왔던 재수 씨가 남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싸구려 술집에서 탬버린을 흔들고 있습니다. 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소지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다해진 가방, 그리고 그 안에서 언뜻 보이는 고지서 뭉치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의 죄책감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 몇 천만 원만 융통해줬어도 은수 씨가 이런 밑바닥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지킨 그 원칙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수십억대 자산을 일궈낸 자신의 성공이 갑자기 구역질 나게 느껴졌습니다. 번듯한 사옥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그 시간이 은수에게는 사채업자의 협박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은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며 화장을 고친 듯 입술을 빨갛게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혹시 나한테 반한 거야? 아님 돈이 아까워졌어? 은수는 다시금 도진의 옆에 착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는 사실 땀 냄새와 눈물 냄새를 가리기 위한 처절한 위장막이라는 것을 도진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수가 술잔을 들 때마다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잔을 잡은 손가락 끝은 무리를 많이 한 듯 거칠어 보였습니다. 도진은 은수를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수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얼굴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악 수술로 바뀌어버린 이 매끈한 턱선이 마치 은수를 배신한 자신의 이중성처럼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은수는 도진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쓰며 계속해서 술을 따랐습니다. 오빠, 나 사실 이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오빠처럼 점잖은 손님 만나면 마음이 좀 놓여. 그녀의 무심한 한마디에 도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삼켰을지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은수의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그 비참한 현실을 하나하나 목격하며 자신이 일궈온 수십억의 자선이 한난 종이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그녀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이 저지른 그 잔인한 원칙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은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왜 그래?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도진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간신히 떼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비참한 현실을 지켜보던 도진은 다음 날 다시 그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진은 그날 밤 이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영등포의 그 낡은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굴리는 회사의 대표가 잃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해만 지면 그 어둡고 퀴퀴한 골목으로 숨어든 것이죠. 도진은 매번 은수를 지명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다른 방에 들어가 거친 손님들의 농담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술 취한 사내들이 무례하게 손을 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수를 지명에 앉혀두고는 술을 마시기보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도진을 통 큰 단골 오빠로만 알았습니다. 오빠는 참 이상해. 다른 손님들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난리인데 오빠는 왜 나만 빤히 쳐다봐? 내가 그렇게 좋아? 은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도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진은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수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 그리고 짙은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눈가의 피로를 볼 때마다 도진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수백만 원짜리 수표가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정체를 숨긴 채 은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가게 사장에게 따로 거액의 팁을 주며 이 아가씨는 내가 올 때까지 다른 방에 넣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은수가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몰래 숙취 해소제를 사다 바치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은수는 그런 도진의 과한 친절이 조금 의아한 듯 하면서도 삭막한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안식처 같은 도진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오빠, 사실 나 예전에 정말 행복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 남편도 있고 작지만 우리 가게도 있었거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순간이더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뿐인 가족한테 외면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 여기 있네. 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 외면했던 가족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도진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은수의 담담한 고백은 도진에게 그 어떤 채찍질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참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곁에서 돈을 쥐어주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유독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은수가 손님들의 진상짓에 시달려 눈가가 붉어진 채 방으로 들어오자 도진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은수 씨, 제발 그만해. 이런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깜짝 놀라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술 많이 마셨어? 왜 울어? 은수는 당황하며 휴지를 꺼내 도진의 눈가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도진은 더 이상 이가면 놀이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라고. 은수 씨, 나 도진이야. 서도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은 양악수술로 뒤바뀐 자신의 하관을 가리키며 오열했습니다. 수술해서 얼굴이 이렇게 변했지만 나주원이 형 도진이야. 미안해, 재수 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 내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는데. 도진의 입에서 재수 씨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은수의 손에 들려있던 휴지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진의 얼굴을 구석구석 훑쳤습니다. 30년 가까이 보아온 그 눈매, 목소리의 떨림. 화관은 달라졌지만 눈앞의 남자는 분명 자신이 증오하고 원망했던 시아주번이 서도진이 맞았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수 씨,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다 보상할게. 제발 이 일을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자. 하지만 은수의 반응은 도진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감동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은수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내 경멸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은수는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며 남의 비위를 맞추던 그 비참한 모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시아주버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울며 매달렸지만 은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글생글 웃으며 오빠라고 부르던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순식간에 굵은 눈물방울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감춰야 했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지시겨온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속살을 들켰다는 비참함의 절규였습니다.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은수의 비명은 좁은 노래방 방 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은수 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수술 때문에 얼굴이 바뀌어서 당신이 몰라볼 줄 알았어.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 돕고 싶었다고? 지금 그게 나를 도와준 거야? 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은수는 발등에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도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보다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들켜버린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를 동정했니? 내가 남의 비위 맞추면서 술 따르는 거 보니까 수십억 가진 시아주버니 마음이 참 흡족했겠어. 당신이 지켰던 그 잘난 원칙 때문에 내 남편이 죽고
내가 길거리로 나앉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 손목을 잡고 사과를 해? 당신이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은수는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진한 눈화장이 눈물에 번져 검은 얼룩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도지는 손을 뻗어 닦아주고 싶었지만 은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에게 도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잔인한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 얼굴 보는 거, 당신 목소리 듣는 거, 나한테는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 은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진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은수는 복도에 서 있던 사장과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고 어두운 지하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진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은수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매일같이 그 노래방을 찾아가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은수의 행방을 물었지만 사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그날로 짐 다 싸서 고시원도 옮기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나 봐요. 돈 한 푼 안 챙기고 그냥 몸만 빠져나갔다니까요. 도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과가 오히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을 굴리던 사업가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은수를 찾기 위해 영등포와 신길동 일대의 고시원과 인력사무소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더 위험한 곳으로 숨어든 것은 아닐까, 혹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지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회사의 업무도 팽개친 채 오로지 은수의 흔적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비 내리는 거리에 서서 자신이 일궈온 화려한 성공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십억의 돈도 번듯한 사회적 지위도 정작 단 한 사람의 상처조차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지는 초췌해진 몰골로 은수가 일하던 노래방 근처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수의 동료였던 한 여자로부터 은수가 근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지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도지는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영등포와 신길동 일대의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번듯한 타이틀은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양악수술로 붓기도 다 빠지지 않았던 얼굴은 초췌해졌고 고급 정장 대신 걸친 후드티는 빗물과 먼지에 절어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도지는 어느 낡은 재개발 지구의 빌라 지하 단칸방 앞에서 은수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도진보다 먼저 도착한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3명이 은수의 좁은 집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잠수를 타? 내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이 얼만지 잊었어? 당장 안 나와. 안쪽에서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가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금은 정말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사채업자 중 하나가 가래침을 뱉으며 문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돌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오늘 너 보낼 때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
거기 가면 하룻밤에 내 한 달치 이자는 금방 나와. 그들이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 은수의 팔을 잡아 끄는 순간 도진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원칙과 법을 따지며 고상하게 살아왔던 도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그대로 달려들어 사채업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손 놓으라고 했지. 도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장정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진의 초췌한 몰골을 보더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너 이 여자 기둥서방이냐? 돼지기 싫으면 저리 꺼져. 사채업자의 주먹이 도진의 안면으로 날아왔습니다. 양악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뼈가 완전히 붙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진의 고개가 꺾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쓱 닦아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내가 이 여자 가족이다. 빚이 얼마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당장 내 재수. 내 여자한테서 손 떼. 도진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져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에 멍이 들면서도 그는 은수를 자기 등 뒤로 숨기고 사채업자들의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사채업자들은 도진의 눈빛에서 풍기는 서슬퍼런 광기에 질렸는지 도진이 내던진 수표 몇 장을 챙기고는 내일 다시 올 테니 남은 돈 다 준비해둬라며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터진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은수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은수는 고개를 들어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뒤바뀐 얼굴, 한때 자신을 냉정하게 외면했던 시아주버니.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은수의 눈물 속에는 원망과 수치심 대신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는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진의 젖은 후드티 자락을 꽉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도진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전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았던 그 가녀린 어깨가 지금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은수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은수의 좁은 방 한구석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가족사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일 수도, 연민일 수도,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름 모를 감정의 싹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진은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고 말이죠. 은수 역시 도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합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유대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날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후 도진과 은수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은수의 빚을 모두 해결해주고 그녀를 그 끔찍한 고시원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은수는 완강했습니다.
더 이상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그 돈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은수의 자존심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도진을 밀어내는 기색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은수가 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은 어느 시장 골목의 허름한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면발만 들이켰습니다. 도진은 양악수술로 직후라 씹는 게 여전히 불편했지만 은수가 직접 양념장을 얹어주는 그 소박한 대접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도련님, 아니 만호 씨. 얼굴은 좀 어때요? 그때 나 때문에 다친 거죠.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도진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은수가 자신을 더 이상 시아주번이라는 감옥 같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터진 입술 끝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뼈는 금방 붙는다니까요. 그보다 은수 씨가 밥 잘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주 이어지는 식사 시간은 두 사람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빔밥을, 어느 날은 시장 통닭을 손으로 뜯으며 두 사람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도진은 수십억 자산을 일구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온 삭막한 인생사를 고백했고 은수는 남편을 잃고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시린 겨울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도진과 밑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은수.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고독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시아주버니와 재수라는 금기된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니 그곳에는 그저 상처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식사 후에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깔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도진은 문득문득 은수의 거칠어진 손등을 덮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은수 역시 도진의 달라진 얼굴 뒤에 숨겨진 그 서글픈 눈빛을 보며 예전의 원망보다는 애틋한 연민이 앞섰습니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그쵸? 은수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도진은 그 목소리에 담긴 회한을 느꼈습니다. 만약 30년 전 주원이가 그녀를 데려오기 전 자신이 먼저 그녀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그 힘든 시절 원칙 대신 손을 먼저 내밀었더라면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 부질없는 가정이었지만 도진은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을 위해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제 인간적인 동정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칸막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묵직한 남녀 사이의 연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은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수 또한 도진이 건네준 사소한 손편지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은수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은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을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말이죠. 식당을 나온 두 사람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몸을 바르르 떨며 도진의 코트 자락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도 두 사람의 위태로운 운명을 아는 건지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사나웠죠. 은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습니다. 낮에 식당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소주잔을 연거푸 비워냈습니다. 도진은 그런 은수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그녀의 좁은 자취방까지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 한 대와 작은 밥상, 그리고 은수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는 소박한 침구가 전부였습니다. 비에 젖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는데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자신이 이 여자 하나 지켜주지 못해 이런 누추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다니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재수 씨, 아니 은수 씨, 그만 울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도진이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은수가 갑자기 도진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도진의 셔츠를 적셨고 그녀의 가냘픈 몸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나 무서워요.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밤만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지독한 허기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 이건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심장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던 연정, 동생의 아내라는 이유로 억눌러왔던 그 뜨거운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은수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은 저 멀리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시아주버니와 재수라는 족보상의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알아봐주는 가련한 두 영혼뿐이었죠. 도진이 은수의 젖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로 번진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도진을 향한 갈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섞인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이내 본물 터지듯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은수의 작은 방 안은 빗소리 대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쥐며 이것이 죄라면 기꺼이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그녀를 품었습니다. 은수 역시 도진의 단단한 가슴에 매달리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에 몸을 맡겼습니다. 수십 년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진실이 된 밤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속에 두 사람은 금기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끝에 내몰려 기댈 곳 없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는 치유의 의식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도진은 곤히 잠든 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자의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창가에 스밀 때 도진은 은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긴 후원자도 자존심 때문에 거리를 두는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잠에서 깬 은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 역시 수줍은 듯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도진은 벌써부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이 비좁고 습한 방에 더 이상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은수를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도진이 은수를 위해 준비한 안식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을 보며 도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품 안에서 아기처럼 잠든 은수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그녀의 하얗고 고운 손에 물말을 날 없는 고단함을 주지 않겠노라 스스로에게 맹세했죠. 도진은 은수가 깨어나기도 전에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명성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은수를 괴롭히던 지독한 사채 빚부터 해결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직접 불러 모은 도진의 눈빛은 예전의 냉철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깔끔하게 계산했으니 다시는 이 여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은수 씨 이름이 자네들 입에서 나오면 그때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자네들 인생을 끝내줄 테니까. 도진의 서슬 퍼런 위험에 질린 사채업자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은수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도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수가 살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을 정리하게 하고 영등포 근처의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습니다. 비록 수십 평짜리 호화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지만 은수가 혼자 지내기에 부족함 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은수 씨, 이제 더 이상 노래방 같은 험한 곳 나가지 마요. 식당 설거지 일도 다 그만둬요. 여긴 은수 씨를 위해 마련한 곳이니까 이제 편히 쉬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 은수는 도진이 건네는 아파트 열쇠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요. 저는 도련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도진은 은수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막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당신이 웃는 게 나한테는 수십억보다 더 큰 보답이야. 그리고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냥 이름 불러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은 회사 업무가 끝나면 강남의 화려한 파티장 대신 영등포의 그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도진이 오는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30년 넘게 각자 외롭게 살아온 두 사람이었기에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진은 은수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건넸고 그녀가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성공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수 또한 도진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칙칙했던 피부는 다시 고와졌고 불안함에 떨던 눈동자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였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진은 혹여나 소문이 날까봐 아파트 복도에서도 고개를 숙였고 은수는 도진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베란다 커튼 뒤에서 숨어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조차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두 영혼에게는 이 아파트 안에서의 시간만이 유일한 천국이었습니다. 도진은 가끔 은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주원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수 씨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도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인을 은수 앞으로 돌려줄 계획까지 세우며 그녀의 앞날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려 했습니다. 은수 역시 도진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도진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도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만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은수의 물음에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누구도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그렇게 두 사람만의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동거가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도진을 성공한 중견 기업가로 우러러보았고 도진은 퇴근 후 은수와의 저녁 식사를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하늘이 시샘이라도 한 듯 평화롭던 두 사람의 안식처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평소처럼 은수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나와야 할 은수가 거실 바닥에 얼어붙은 듯 서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소파에는 도진이 평생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뒷모습을 가진 한 남자가 오만방자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하게 했던 그 이름이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형, 나왔어. 그동안 내 마누라랑 재미 좀 봤어? 도진의 발밑이 그대로 꺼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피워대는 남자. 7년 전 빚더미에 올라앉아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과 함께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동생 주원이었습니다. 은수는 이미 넋이 나간 채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원아,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도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원은 낄낄거리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왜 형? 내가 죽었어야 형이 마음 놓고 내 마누라랑 살림도 차리고 침대 위에서 사랑도 나눴을 텐데 내가 살아 돌아와서 아주 김이 팍 새나 봐. 주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순박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탐욕에 찌든 밑바닥 인생의 악취만이 진동할 뿐이었죠. 사실 주원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억대 도박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손가락이 잘릴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 위장사고를 내고 죽은 것처럼 꾸민 뒤 해외로 도피했던 겁니다. 그렇게 필리핀과 베트남을 전전하며 도박장을 전전하던 주원은 최근 한국에 몰래 입국했다가 형이 양악수술을 하고 웬 여자와 영등포 아파트를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듣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인 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주원은 이를 갈며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형은 참 대단해. 내 아내를 이런 집까지 해줘가며 끼고 살 생각을 다 하고. 역시 돈이 많으니까 재수 씨가 아니라 여자로 보였나 보지. 주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은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야, 이은수. 너도 참 대단하다. 남편 제사 치른 지 몇 년 됐다고 시아주번이랑 붙어먹어? 너희 둘이 벌인 짓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은수의 말은 주원의 거친 손길에 가로막혔습니다. 도지는 참지 못하고 주원의 덜미를 잡아챘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해. 하지만 주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진의 가슴팍을 밀치며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도진과 은수가 다정하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 창가에서 포옹하는 실루엣 등이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형, 나 도박 빚이 또 꽤 쌓였거든. 근데 이 사진들 말이야. 형네 회사 홈페이지랑 친척들 단톡방에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 수십억 자산가 서도진 대표가 재수 씨랑 불륜을 저질렀다. 아주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어? 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회적 명성보다 무서운 건 은수가 받을 상처였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은수에게 시아주버니와 붙어먹은 여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원은 도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도진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돈 내놔, 형. 일단 깔끔하게 10억부터 시작하자고. 그럼 당분간은 입 닥치고 있어줄게. 아, 그리고 내 마누라는. 뭐, 형이 계속 데리고 놀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중고잖아. 도지는 주원의 면상을 주먹으로 갈기고 싶었지만 은수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기만 했습니다. 주원은 승리했다는 듯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도진의 양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내가 좀 써야겠어. 형은 나가서 돈이나 준비해와. 아, 은수는 여기 있어. 내 마누라니까 내가 좀 데리고 놀아야지. 도지는 은수를 혼자 둘 수 없었지만 주원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손톱을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원칙 때문에 동생을 괴물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자신과 은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낄낄거리며 은수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도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트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주원의 잔인한 협박과 다시금 지옥으로 떨어진 은수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도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해졌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도진은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부활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도진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원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이 추악한 비밀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주원과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주원의 협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주원은 그날 이후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도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그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의 재력이 자신의 도박빚을 평생 해결해줄 화수분이라도 되는 양 더욱 기고만장해졌죠. 주원은 도진의 사옥 앞에서 보란듯이 서성거리기도 하고 도진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께 재수씨 안부 좀 전해달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진은 매일매일이 바늘방석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주원의 문자가 오면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진짜 잔인함은 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가문의 이름과 사회적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릴 독한 수를 던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진은 본가 어르신들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도진을 맞이한 건 싸늘한 침묵과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주원이 문중 어르신들과 친척들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페류나 서도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등포 아파트를 드나드는 도진의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령 사람이냐? 내 동생 주원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보다 내가 그 불쌍한 재수를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을 먼저 들어야 하느냐? 집안 최고 어른인 숙부님의 불호령에 도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를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였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곁에 둔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어른들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족보를 뒤흔드는 금기이자 추문일 뿐이었습니다. 주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가문 어른들 앞에 나타나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그동안 죽은 듯이 숨어 살았습니다. 제가 진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형님이 제 아내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못난 탓에 마누라까지 형님한테 뺏기고. 주원의 비열한 거짓말은 삽시간에 친척들 사이로 번졌고 도진은 순식간에 동생의 아내를 돈으로 산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도진이 쌓아온 수십억 자산가로서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재수 씨를 가로챈 대표라는 소문은 업계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다시 창녀나 부도덕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은 도진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 더욱 잔인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은수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하며 도진과 은수의 관계를 가장 저질스러운 스캔들로 가공해 세상에 뿌렸습니다. 형, 이제 어떡할 거야?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회사도 망해가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나한테 남은 돈 다 넘기고 은수랑 같이 잠적하는 게 어때? 주원은 도진의 집무실까지 쳐들어와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조롱했습니다. 도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세상은 도진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성공한 기업가의 추악한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먹잇감에만 열광했습니다. 평생 원칙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도진의 인생은 동생의 비열한 외침 한 번에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악 수술로 말끔해진 얼굴이 오히려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로 은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얼굴로 그녀를 품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 도진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는 주원의 감시 아래 아파트에 갇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원이 원하는 건 돈이었지만 도진이 지켜야 할 건 돈보다 귀한 은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주원의 협박이 극에 달해 은수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도진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진은 은밀하게 변호사를 만나 전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형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은수를 인질로 삼아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약속된 장소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은수와 광기에 어린 눈을 한 주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잔혹한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본가 사당 뒤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친척들의 침 뱉는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도진의 얼굴에 가문의 족보를 내던졌습니다. 내 놈이 서씨 가문의 장손이란 말이냐?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아내와 붙어먹은 짐승만도 못한 놈. 고모들과 숙모들의 날선 비난은 비수가 되어 도진의 가슴을 낱낱이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예전처럼 그들을 향해 논리적인 원칙을 내세우며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도진이었다면 동생은 위장 사망으로 법적 권리를 상실했고 은수 씨는 생존을 위해 버려졌던 것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진은 달랐습니다. 양악수술로 뒤바뀐 자신의 낯선 얼굴만큼이나 그의 내면에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사회적 체면과 가문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주원의 섯을 펄은 칼날 아래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은수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수십억의 자산, 가문의 명예, 그런 것들이 은수의 젖은 눈동자보다 소중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족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글프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 주원이는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따지는 동안 재수 씨는 영등포 노래방 바닥에서 웃음을 팔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도진의 서늘한 물음에 사당하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문에서 파내겠다면 기꺼이 파내십시오. 전 재산을 주원에게 넘기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것이 폐륜이라 해도 저는 이번만큼은 원칙이 아닌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이 망할 놈 하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도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옥죄어온 성공한 장남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주원이 은수를 감금하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원은 이미 도진의 재산을 가로챌 서류들을 늘어놓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이제야 제정신이 드나 보네. 가문에서 쫓겨났다며? 낄낄 잘 됐어.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럼 은수는 내가 자비롭게 놓아줄게. 주원은 겁에 질린 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도진을 조롱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군 유통업체의 지분,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통장에 든 수십억의 현금. 그 모든 것이 주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만호 씨.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왜 모든 걸 다 버려요. 도진은 은수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 씨,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이제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도진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주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주원은 돈뭉치를 챙기며 은수를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됐어. 이제 꺼져버려. 이런 중고 마누라, 형이나 많이 가지고 놀라고. 주원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원 같은 인간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요. 도진은 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은수는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가 폭풍처럼 몰아쳐도 이 품 안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은밀하게 짐을 챙겨 은수와 함께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챙겨 달아난 주원은 도박장에서 그 거금을 하룻밤 만에 탕진하고 눈이 뒤집힌 채 다시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과 탐욕에 눈이 먼 동생의 추격은 점점 더 숨가쁘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진과 은수의 이 위태로운 도피 행각은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도진은 미련 없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결제 서류와 화려한 명패, 그리고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근사한 집무실도 이제는 남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충성을 다했던 신복, 김 실장을 불러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모든 위임장과 회사의 앞날을 부탁한다는 도진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렇게 가시려는 겁니까? 평생을 일궈오신 곳 아닙니까? 주원 그놈이 벌인 일은 제가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을 만류했지만 도진은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 내가 평생 이 자리를 지키며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나? 수십억의 잔고와 남들의 부러운 시선? 아니야. 나는 그동안 내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원칙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혀 살았어. 이제야 그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것뿐이니 자네가 내 대신 이 회사를 잘 키워주게. 도진은 남은 사유재산 중 일부를 정리해 주원의 도박빚을 마지막으로 청산해 주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형으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이제는 제발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무언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평의 깊은 산세 아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목조주택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은수와 함께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은수가 포근히 감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빌딩 숲이 사라지고 초록빛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은수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을 지우고 단정한 면 티셔츠 차림을 한 그녀는 30년 전 도진이 처음 보았던 그 순수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만호 씨, 정말 괜찮겠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은수의 말에 도진은 차를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은수 씨,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수십억의 돈보다 가문의 체면보다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당신이 나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평의 숲속 집은 소박했습니다.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저녁이면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살. 도진은 양악수술의 흔적이 완전히 아문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이제는 이 낯선 얼굴이 자신의 진짜 모습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서도진은 죽고 은수를 사랑하는 한 남자만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원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서로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은수를 위해 직접 서툰 솜씨로 밥을 짓고 은수는 도진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영등포의 그 비릿하고 어두운 노래방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맑았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었습니다. 도진은 주원이 저지른 폐륜적인 행태와 가문의 비난 속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은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받았고 은수는 밑바닥 유흥가에서 겪었던 수치심과 고통을 도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씻어냈습니다. 금기된 관계라는 세상의 시선은 숲의 울창한 나무들이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 뒤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 중에도 도진은 가끔씩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원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을 포기했을 리 없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돈을 모두 탕진한 주원이 광기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진은 밤늦게까지 집 주변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집 주변의 수풀이 서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에 도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은수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도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 창밖을 살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 하나. 도진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난 그 그림자의 정체는 도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섬뜩했습니다. 주원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은 채 형을 향한 뒤틀린 증오와 마지막 돈줄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이 깊은 숲속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잠든 은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형제 사이에 길고 잔인했던 악연이 이 고요한 숲속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평의 새벽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주원을 마주했습니다. 주원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형에게서 가로챈 그 수십억의 자산을 도박판에서 단 몇 달 만에 날려버리고 이제는 눈이 뒤집힌 채 짐승의 몰골로 이곳까지 기어들어 온 것이죠. 주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 혼자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재수 씨랑 살면 행복해? 내 돈 다 내놔. 형이 숨겨둔 비자금 있는 거
다 알아. 주원은 광기에 서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양악수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이제는 원래 자신의 얼굴인 듯 자연스럽고 평온했습니다. 그 매끈해진 턱선 위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원아, 이제 정말 끝이다. 내가 도박으로 날린 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가졌어야 할 마지막 양심이었어.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나는 형이 아니라 은수 씨를 지키는 남자로 너를 대할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주원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깬 은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수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과거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 시아주버니의 현재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도진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주원은 그 모습에 폭주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과 김 실장이 숲속을 가로질러 나타났습니다. 주원은 결국 절규하며 수갑을 찾고 그의 비열한 욕망은 가평의 깊은 안개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도진이 동생에게 베푼 마지막 원칙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주원이 끌려간 뒤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바르르 떨고 있는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은수는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신들을 옥죄어온 악연의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진은 양악수술로 얻은 새로운 얼굴처럼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서도진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도 수십억 자산가라는 껍데기도 숲속의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은수 곁에서 텃밭을 일구고 함께 산책을 하며 평범한 한 남자로 늙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재수와 눈맞은 파렴치한 형이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 비난은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보다 가벼웠습니다. 만호 씨,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은수가 묻자 도진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남들의 시선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동자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평의 깊은 숲속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잘못된 선택과 원칙으로 엇갈렸던 두 영혼은 비로소 세상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서로가 서로에게 준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양악수술로 바뀐 얼굴이 이제는 거울 속에서 낯설지 않듯 은수와 함께하는 이 금기된 평온함 또한 도진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다가올 내일의 해돋이를 기다리며 비로소 평온한 여생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지탄은 멀고 서로의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도진과 은수의 기막힌 실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 사랑을 택한 두 사람의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난받아 마땅한 패륜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운명이 만들어낸 마지막 구원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시리고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